그럼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운영 체계를 보시면 일단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주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양기관 사이에서 이제 대상자가 이제 그 서비스를 주고 받는 건데요. 이제 가입자가 있고 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사 청구를 심평원에다가 하게 돼요. 심사평가원. 이렇게 이제 운영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보험료 부과 체계라든지 요양급여 범위라든지 공단이나 심평 감독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면 공단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보내게 되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를 받게 되는 거고, 또 필요하면 이제 그 보험급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심사 청구, 그래서 비용을 이제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평원에서 결과를 하면은 이제 그 결과 통보를 요양기관하고 공단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을 해주게 되는.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자격관리라든지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게 되고, 또 이제 요양급여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심평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양급여비를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또 요양급여비가 적정한지 이런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운영 체계는 일단은 이제 가장 주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하게 되는 거고,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고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운영 체계에 따라서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 구에 이제 그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건데, 이 장기요양기관에서는요, 장기요양기관은 이제 이렇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운영하는 기관이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장기요양기관은 이제 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설치 및 지정 신고를 이제 시군구에다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권자 가입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라든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문 조사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등급 판정위원회입니다. 등급 판정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등급 판정을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통보를 이제 가입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이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방문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 판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개인별 요양이용 계획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요양이용 계획서에 따른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관리라든지 보험료 부과 징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요, 국가에서 이제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에서 이제 그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죠. 앞에서 20%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수급권자한테서 현금급여 청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수급권자에게 현금급여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 한도 이용액에 따라서. 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는 이제 재가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재가급여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는 시설에서는 시설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이제 그 서비스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6가지 급여의 종류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간호, 그 다음에 주 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라고 해가지고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주는 이런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이 다르냐? 그래서 일단은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입원, 외래, 재활치료 등 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완치라는 개념으로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급여 대상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고령이라든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죠.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한테 신체 활동이나 이제 일상생활, 가사 활동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시설이라든지 재가 기관을 통해서 급여를 삼고 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건강보험은 질병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돌봄 개념이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똑같지만 치료냐 돌봄이냐의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또 무엇이 다르느냐?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요양원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서비스의 하나잖아요. 네. 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요양원은 의료 서비스보다는 여기 보시면 간병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래서 공단에서 인정한, 그러니까 등급 판정 받으신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받은 분들이 입소하는, 그러면 뭐 입소 그 등급 판정 받지 못하면 요양원에 입소를 못하느냐, 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100% 본인 부담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양원은요,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요. 의사가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 외래를 가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촉탁이가 뭐 한 달에 2번 이렇게 진료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런 이제 촉탁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질환을 돌봐주는 거고, 뭐 갑자기 이제 급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이제 일반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네, 우리 이제 뭐 흔히 이제 만성병원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근데 장기 요양이 필요한, 우리 전주에 요양병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요양병원이죠. 그래서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만성 질환, 수술 후에 이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입원을 하게 되는. 근데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상자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급자이신 분들이 어떤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돌봄을 받고 싶은 건지 치료를 받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요양원에 입소하시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의 신청하고 등급 판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자, 신청인은요, 일단은 공단에다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뭐 본인이 가능하고요. 가족이나 친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관공서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할 수가 있고, 이해관계인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라고 해가지고 뭐 이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신청을 대신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이 공단에다가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맞춰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등급 판정을 받고 싶으시면 이 두 가지를 제출을 해야 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하고요. 의사 소견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 소견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신청할 때 제출을 하기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제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마치고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열리는데, 그 열리기 전까지만 제출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의사 소견서를 이제 제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그래서 방문 조사자가 왔을 때, 그러니까 공단에서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 조사를 나오는데, 이 방문 조사를 나오는 게 그 공단 직원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딱 봤을 때도 뭐 현격하게 와상 상태가 심하시다, 아니면은 뭐 치매 증상이 심하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 소견서 제출을 안 해도 되고요. 예외 통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서상관이라든지 벽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의사 소견서 예외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소견서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부담 방법이라든지 발급자, 그래서 아까 의사나 한의사라고 했었잖아요.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이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일단은 보편적 복지이기는 하지만 신청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아니면 이제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단은 조사가 완료된 때,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판정위원회는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단에서 이제 빨리빨리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조사 결과서,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서 보면 이제 52가지 항목이라든지 뭐 욕구조사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대상자가 한 장기요양 이용 신청서라든지 의사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이제 요 자격에 충족을 하고, 근데 충족을 할 때 조건이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실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신 상태라든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판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로 판정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개인별 요양이용계획서를 이제 대상자한테 발급을 해 주는데요. 만약에 이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나 판정을 할 때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면 신청인이라든지 그 가족, 아니면은 의사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이제 대상자에게 관계된 사람들한테 따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요, 공단에서 그 방문조사 그 약속을 할 때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상자의 상태를 이제 다시 한번 묻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공단은 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요 밑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것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약간 부정수급자이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뭐 거짓이라든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인정받았다. 그래서 뭐 대상자의 상태가 그렇게 뭐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다가 아닌데 뭐 친한 의사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뭐 의사 소견서를 좀 부정으로 해서 발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의 사고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면 등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위법 행위로 기인해 가지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도 이게 좀 의심된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 공단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이용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상자가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신청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본인이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단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방문 조사는 공단 직원이기는 한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문 조사를 나오면은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52가지 항목 조사라든지 특기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욕구 조사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방문 조사가 와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현저한 불편감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도서 상관이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 소견서를 예외 통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방문 조사가 끝나면 이제 그 점수를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점수 산정은 컴퓨터가 하게 됩니다. 이 항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상자가 이제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하면 공단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를 열려서 이제 심의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 등급 판정 위원회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한 달에 2번 정도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등급 판정을 내기 위해서 등급 이제 심의 판정을 하게 돼서 저희 대상자분들은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인지지원이라든지 등급 외 이렇게 등급을 받게 되면 이에 맞춰서 그 급여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방문 조사를 나와서 이제 그 항목 조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영역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항목 체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 신체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통 ADL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ADL, KADL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그 뭐 옷을 어떻게 벗고 입으실 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소변 이런 조절까지 해가지고 항목별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이라든지, 그래서 뭐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뭐 지금이 무슨 상태인지 아세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 변화,
그래서 약간 안절부절 못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약간 위협적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꾸 밖으로 배회하려고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도움에 대해서 뭐 저항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 변화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패스와 뭐 욕창에 걸렸다든지 석션 흡인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튜빙 그래서 이제 뭐 비위관 영양을 하셔야 된다든지 카테터를 삽입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간호처치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활해가지고 우리 뭐 편마비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어르신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이제 뭐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절 제한에 따른 관절 이완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급 판정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분들이 등급 판정 결과를 받게 되시는 건데요.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점수를 매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00점부터 해가지고 95점까지는 1등급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94점부터 75점까지는 2등급. 그래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그리고 점수별로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지는데요. 여기 좀 특이사항 보시면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치매 대상자 그래서 노인성 질병으로 이제 치매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성 치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는 그 점수가 45점부터 50점까지는 5등급이 되는 거고요. 이 44점 이하이신 분들은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 인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그 월 한도 이용액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급 판정 받으면 장기 요양 인정서하고 개인별 요양 이용 계획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이제 공단에서 발급을 이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장기 요양 인정 번호라든지 등급, 유효 기간, 그 다음에 급여의 종류나 내용, 그래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건지 시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 유의사항 같은 거 안내사항. 그래서 뭐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갱신 신청. 우리가 보통 유효기간이 이제 최초 유효기간은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보시면 이렇게 뭐 월 한도 이용액이 나와 있고요. 유효 기간 나와 있고요. 본인 부담금은 재가는 몇 프로고 시설은 몇 프로다. 왜냐면 이제 이용 한도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설 급여일 때는 어떻게 뭐 치매 전담실 같은 경우는 1인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급자가 어떤 거를 희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효 기간은 2년이에요. 2년인데 이렇게 이제 그 같은 등급을 연속으로 받게 되면 유효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1등급이신 분이 그 다음 2년 지난 후에 또 다시 1등급이면 유효기간 4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2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3년,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으로 이렇게 유효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최초 유효 기간은 2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등급판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요, 이렇게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4년인데 3년 6개월이라든지 4년 6개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요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PPT 출력을 해가지고 쭉 읽어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운영 체계에서도 요양기관은 재가 그리고 시설로 나뉜다. 이렇게 재가급여의 종류는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시설급여의 종류도 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요. 제공되는 서비스는 거의 비슷한데 입소 정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이면 노인 요양시설이 되는 거고, 입소 정원이 5명에서 9명이다. 그러면 노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시설급여의 종류가 구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 현금 급여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재가나 시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특별히 현금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시행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요양비라든지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라고 해가지고 특별 현금 급여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양기관을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정 신청 접수부터 시작을 해서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PPT를 보면서 천천히, 그래서 이제 뭐 공단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신청 받은 것들을 뭐 기재사항이나 첨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 심사를 이제 서류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현지 확인 점검을 통해서 보낸 사항하고 서류하고 맞는지 일치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지정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쭉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월 한도 이용액,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자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월 한도 이용액을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월 167만 2,700원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방문 요양을 받으시고 방문 목욕을 받으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시설에 입소하셔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공부한 거를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 노인장기 요양보험 공부한 것 중에 1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행된 시기는 그래서 제정된 시기는 2007년 4월이고 시행된 시기는 2008년 7월 1일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혼자 일상생활을 몇 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등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6개월 이상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문제 3번. 장기요양보험 일반 수급자 대상자인 경우에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은 급여 비용 100분의 몇 %, 그리고 시설급여는 급여 비용의 100분의 몇 %냐. 그래서 우리 재가 같은 경우는 15%, 시설 같은 경우는 20%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가는 누가 고시하느냐. 그래서 고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요. 자, 그 다음 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급여가 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이외의 것들.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경우는 뭐 식사 재료비라든지 상급병실 이용 추가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미용비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이었었어요. 근데 제 4번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이 아니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제 6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최초 신청을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장기요양 신청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의사소견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진단서라고 하면 안 되고 의사소견서, 그래서 대상자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같은 경우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7번 장기요양 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데 몇 등급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등급 판정 점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자, 2번이 정답이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대상자의 도움 빈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8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 그 급여의 종류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9번 재가급여 중에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이라서 우리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집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방문 요양에 대한 그 내용을 쭉 적어 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10번 다음 중 특별현금급여가 아닌 것은, 그래서 특별현금급여 같은 경우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